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운영체제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억장치 관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를 알아보고 단일 사용자의 연속 기억장치 할당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장치는 크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기억장치 내에 있어야 되는데요. 주기억장치는 용량을 필요하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값이 비싸죠. 보조기억장치는 언젠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시켜 놓기도 하고 또는 내가 작성한 파일들을 저장시켜 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기억장치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보조기억장치로는 하드디스크가 있죠. 그리고 CD 또는 DVD, 롬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들고 다니는 USB 포트에 꽂을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USB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그 조그만한 메모리가 원래는 플래시 메모리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꽂는 포트 이름이 USB 포트이기 때문에 USB 메모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죠. 이 보조기억 장치는 용량이 대용량이고 그리고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지만 처리 속도는 느리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SSD는 최근에 그 하드디스크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속도가 빠르죠. 대신 자기 디스크, 즉 일반적인 예전에 쓰였던 그 하드디스크의 소자인데요. 자기 디스크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 실기억장치라고 써 있는 것은 실제 기억장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상 기억장치는 말 그대로 virtual, 가상의 기억장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한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를 말을 합니다.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메모리, 메인 메모리, 즉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단일 사용자 전용 시스템은 저희가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용자 입장이기보다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가상 메모리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실 거고, 실기억장치라는 부분이 이번 주에 공부할 부분이에요. 근데 실기억장치 중에서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고정 분할이라는 것이 있고요. 가변 분할이 있습니다. 일단 분할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 분할이 고정 분할이라는 것은 정해진 크기가 일정하게 있다는 뜻이고요. 가변이라는 것은 분할의 크기가 변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공부할 거고요. 먼저 이번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알아보기로 할 거예요. 실기억 장치가 모자랄 경우에 가상 기억 장치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 주소 바인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인 주소도 있고 물리적인 주소도 있는데요. 논리적인 주소의 대표적인 것은 프로그래밍을 해본 학생이라면 변수란 걸 알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서 정수를 저장하는 A라는 변수가 있다면 이 A라는 것도 일종의 주소가 되죠. 이거는 논리적 주소라고 한다면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CPU, 실행할 수 있는 공간에 메모리에서 어떤 주소를 가진 공간에 정말 세팅이 돼서 저장이 되어서 계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물리적 주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적인
그 객체가 실제 물리적인 객체로 옮겨져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바인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인딩이 되는 시점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컴파일 시간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이라는 것은 번역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이 기계어로 바뀌는 그 번역되는 시간에 바인딩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재 시간이라는 것은 로드 타임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 로딩하는 거, 프로세스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 적재한다. 그것은 실행으로 그 CPU로 불러 들어갈 때 그때를 우리가 그 로딩한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실행할 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재될 위치를 컴파일러가 알지 못하면 컴파일러는 이진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실행할 때 바인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실행 시간 바인딩은 이건 CPU로 들어갈 때보다 진짜 말 그대로 실행할 때 바로 바인딩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자, 논리적인 주소, 물리적인 주소. 그 제가 변수하고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논리적인 주소는 중앙 처리 장치가 뭐 생성하는 주소다 이렇게 말하고, 물리적인 주소는 메모리의 실제 주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매핑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주소는 실제 물리적인 주소로 가져야 되겠죠. 이러한 매핑에 관련돼서는 뒷부분에서 우리가 가상 주소 개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배치 레지스터라든지 지금 CPU에서 논리적 주소가 실제 메모리로 갈 때 재배치가 돼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인 주소가 물리적 주소로 갈 때 CPU에서 생성한 주소 개념하고 메모리는 지금 주기억 장치잖아요. 이쪽으로 갈 때 기본으로 그 베이스 주소라고 그래서 기본으로 계산되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상에서 기본으로 차지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자, 메모리에서 항상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 중에 뭐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운영체제는 항상 여기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실행 중인 것은 메모리에 불러와져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에다가 플러스가 돼서 실제 메모리 주소가 이루어지기도 하겠죠. 등등등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 의해서 진짜 물리적 주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재배치라고 합니다. 기억장치 이제 계층 구조를 볼 건데요. 기억장치 계층 구조 보기 전에 캐시라는 특수한 기억장치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들어갈 거예요.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놨는데요. 캐시는 주기억장치보다도 빨라요. 보조기억장치보다 빠른 게 주기억장치였는데요. 주기억장치보다도 더 고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억장치에는 항상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주기억장치에는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3가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그러면 주기억장치에는 3개의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CPU에 하나가 들어와서 실행이 되고 있고 2개는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죠. 자, 사용자가 실행 중인 것을 내려놓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주기억장치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CPU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 CPU는 주기억장치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면 이 CPU로 불려 들어갈 때 이미 캐시에서 사용자가 불러올 것을 대기하고 있었다면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캐시예요. 즉, 자, 주기억장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행 중인 것은 주기억장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행 중인 것들 중에서 주기억장치 내에서 자주 참조되거나
실행되는 데이터들, 이것을 빨리, 보다 빨리 CPU로 가져가고 싶을 때, 그때 캐시를 두어서 CPU로 가져가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를 검사하기 전에 캐시 먼저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캐시에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캐시는 주기억 장치보다 빠르고 좋은데 더 가격은 비싸겠죠. 자, 그러면 전체 계층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레지스터라는 것은요, CPU 내에 있는 기억 장소입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캐시, 그리고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보조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것은 하드디스크. 자, 하드디스크. 그리고 주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것은 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 계산기에서 실행되는 그러한 기억 소자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용량이 적은 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비트당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억장치 용량이 감소한다. 이 말보다는 이 말이 적당하겠네요. 기억장치 비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무조건 내 맘대로 무조건 용량을 마음껏 늘릴 수는 없어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외장 하드를 더 많이 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쓸 수도 있지만, 뭐 램을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1테라만큼 막 꽂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가 CPU를 말하죠. 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참조해서 쓸 수 있는데, 먼저 캐시 먼저 뒤지죠. 그리고 캐시에 없다면 주기억 장치를 가는데, 자, 캐시를 두지 않는 컴퓨터에서는 주기억 장치를 뒤져서 레지스터, 즉 CPU로 갑니다. 주기억 장치, 자, 기억 장치 관리 기법, 여기서 이제 주로 주기억 장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출 기법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자, 주기억 장치에 적재할 그 다음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를 언제 가져올 것이냐, 이 말은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주기억 장치로 가져올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사용자가 실행을 시킬 것들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한글을 실행시켰어요. 그러면 한글이 주기억 장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CPU에 가서 실행이 되겠죠. 엑셀을 실행시켰어요. 그러면 엑셀이 주기억 장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CPU에 가서 실행이 되겠죠. 자, 한글을 종료하지 않고 엑셀을 실행시켜서 두 개가 지금 실행 상태인 거죠.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는 한글과 엑셀이 다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 이렇게 사용자가 필요해할 때 실행시킬 때마다 주기억 장치에 들어오는 거, 이것을 디맨드 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구 인출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실행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조될 때 그것을 주기억 장치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 제가 또는 엑셀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거 외에도 어떤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참조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열기를 해서 불러와졌을 때, 그때 주기억 장치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예상 인출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용자가 이 파일을 가져갈 것 같다, 또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것 같다 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주기억 장치에 가져다 놓는 기법입니다. 사용자가 파워포인트를 실행시킬 것 같아서 가져다 놓을까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본 사람이라면 배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열을 한 1000개짜리 배열, 한 100개짜리 배열이 있는데,
앞부분에 10개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해서 갖다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배열이란 것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법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뒷부분에 사용된 데이터도 곧 사용자가 참조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배열의 뒷부분을 데이터도 미리 주기억장치에 가져다 놓는다면 사용자가 뒷부분의 데이터를 요구할 때 그때서야 하드디스크에서 그 데이터를 주기억장치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미리 갖다 놓으면 CPU로 빨리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상 인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치하는 기법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기억장치 관리에서 무엇을 보셨냐면 인출 기법을 보셨고, 그다음에 배치. 이건 이제 플레이스를 놓는 거죠. 자, 주기억장치에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미리 예상해서 가져올 것이냐, 사용자가 요구할 때마다 가져올 것이냐, 이걸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럼 가져왔으면 어디다 놓을 건지, 여기가 비었으니 비어있는 곳에 놓을 건데, 비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가져다 저장시켜 놓지 못하겠지만, 자, 주기억장치가 비어있어요. 그러면 주기억장치에 어디에 저장을 시킬 건지, 그 기법이 배치 기법입니다. 그 배치 기법에는 퍼스트 피트, 그 다음에 베스트 피트, 월스트 피트, 이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플레이스먼트 교체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억장치 내에 배치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비어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사용자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행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기억장치에 있어야지만 실행이 되니까 주기억장치에 있는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을 빼고 지금 필요한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때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제거를 할 것인가? 그러한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교체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장치 관리에는 인출 기법, 배치 기법, 교체 기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단일 사용자 연속 기억장치 할당인데요. 자,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중 프로그래밍이 아니라는 거에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한 번에 수행시키는 그러한 기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한 번에 하나씩 실행시키는 그러한 기법일 때 주기억장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기억장치 할당 이런 거는 앞으로 이번 시간 내내 기억장치 관리라고 말하는 그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임을 꼭 유념해 두세요. 보조기억장치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주기억장치 내에는 항상 실행 중인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한글을 실행시키면 여기에 한글이 들어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을 실행시키면 여기 한글이 있었던 게 나가고 엑셀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단일 사용자 연속 기억장치 할당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오버레이 기법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기억장치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 크기가 지금 현재 있는 이 크기보다 또는 더 큰 크기, 자 A와 B, A, B만큼 크기보다 더 큰 것은 여기 A, C만큼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A에서 C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램이 3메가밖에 없는데 최소한 4메가가 있어야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자 할 때 그때 오버레이 기법을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해주냐면 운영체제가 이런 오버레이 기법을 통해서 실행을 해준다는 건데 단일 사용자 연속 기억장치 할당 기법에서 이런 기법을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실행시키고자 한 프로그램, 즉 덩어리가 큰 프로그램을
나누어요. 그래서 초기 모듈, 뭐 처리 모듈, 출력 모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요. 처음에 실행할 때 필요한 동작을 시작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초기 모듈이라고 하고 어떤 이렇게 뭐 타이핑을 이제 한글이라고 한다면 타이핑을 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뭐 처리 모듈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덩어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초반에 시작할 때 그리고 주요 처리 그리고 따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지 않고 다른 기능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눠서 한 번에 불러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듈과 이 모듈이 동시에 같이 동작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운영체제는 건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부분에 중첩 영역이라는 것은 공간이 작으니까 나눠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한글이나 메모장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타이핑하는 걸 저장할 데이터도 필요하죠. 근데 현재 실행 중이니까 그 데이터도 주격장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 이 공간은 꼭 있어야 되니까 중첩 영역에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중첩 영역은 초기에 모듈이 들어와서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 모듈 필요할 때마다 교체해 가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 작은 영역을 쓴다는 거죠. 원래는 이 세 개가 한 번에 들어와서 들어와야 되는데 좁다 보니 나눌 수 있는 것끼리 나누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시스템 보호는 무슨 말이냐면 운영체제가 손상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운영체제에 위치할 수 있는 주소 이만큼은 운영체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 값을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 저장을 하고 있는 레지스터가 경계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운영체제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어서 그 주소보다 주소 범위는 절대 사용자 프로그램이 침범하지 않게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체제는 건들지 않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는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SVC 명령을 호출해서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장치 계층 구조하고 관리 기법,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연속 기억장치 할당 기법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장치 종류는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고요. 주기억장치 내에는 항상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는 현재 여기까지 살펴본 거였죠. 지금 1차시 수업에서는 단일 사용자 전용 시스템까지 살펴본 거였고요. 2차시에서 고정 분할, 그 다음에 가변 분할 기법을 이용해서 주기억 장치를 관리하는 기법을 볼 거예요. 그리고 주소 바인딩과 논리적 주소, 물리적 주소 이런 단어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CPU에서 만드는 논리적 주소가 실제 메모리상으로 배치될 때 기준 주소와 플러스 되면서 계산이 된다는 거. 자, 캐시는 주기억 장치보다 속도가 빠르고 비싼 기억 장소다. 그리고 여기는 레지스터는 CPU 내에 있는 기억 소자이다. 실제 처리될 때 필요한 기억 장치고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 내에서 레지스터로 가는 거죠. 얘가 CPU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캐시는 주기억 장치에서 원래 이렇게 CPU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참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캐시에 미리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CPU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러면 캐시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CPU에서
캐시 먼저 이렇게 참조를 하겠죠. 이때 있으면 캐시에서 가져가는데 캐시에 없으면 다시 주기억 장치를 참조하러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캐시의 역할이 약해지는 거죠. 이때 CPU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을 때 캐시를 먼저 참조를 해요. 이때 캐시에서 제대로 가져가면 이걸 우리가 캐시 적중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에 제대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적중됐다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중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개 중에서 몇 개를 적중했느냐에 따라서 적중률, 그러면은 캐시의 적중률이 높을수록 캐시의 역할이 잘 되는 것이겠죠. 보조기억 장치로 갈수록 비트당 이게 용량이 크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용량이 작아요. 그리고 속도는 빠르고, 처리 속도가 빠르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접근 속도가 빠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억 장치는 처리하는 장치는 아니고 보조기억 장치도 처리하는 장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기보다는 접근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당 기억 장치의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뭐가요? 위로 올라갈수록.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기억 장치의 그 비트당 비용이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장치 관리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패치, 즉 인출 기법,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배치 기법,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 교체 기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출 기법은 주기억 장치에 가져오는 거, 그리고 배치 기법은 주기억 장치에 가져와서 어떻게 저장할 건지, 위치시킬 건지 위치시키는 기법이고요. 교체 기법은 주기억 장치 내에 위치시킬 장소가 없을 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빼고 위치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교체가 일어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는 기법이고요. 인출 기법에서는 두 가지, 요구 인출과 예상 인출이 있어요. 요구 인출은 사용자의 요구가 발생했을 때 주기억 장치로 가져가는 기법이고요. 예상 인출 기법은 곧 참조되겠다 또는 참조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된 것을 미리 주기억 장치에 가져다 놓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치 기법에는 제일 먼저 또는 뭐 가장 좋은, 최악의 이런 말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인지는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볼 거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체 기법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치시킬 건지, 그게 교체 기법이 되겠습니다. 단일 사용자 연속 기억 장치 할당. 자, 주기억 장치에서 운영 체제 외에 사용자 프로그램을 위치시킬 때 어떤 기법으로 위치시킬 건지. 운영 체제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운영 체제죠. 그러면 이 A라는 주소, 이거를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죠. 사용자 프로그램은 이 A보다는 이후에 주소를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할당시킬 때 이 A라는 주소를 레지스터에 특별히 저장하고 있어서 그 주소에 보다는 큰 주소에 할당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다. 그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용자 프로그램 있고 이제 비어있는 공간에 계속 또 할당을 시키겠죠. 오버레이 기법이라는 것은 그 주기억 장치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그 더 큰 프로그램을 모듈로 나눕니다. 이 중첩돼서 수행할 수 있게, 이 공간이 작다 보니 이 작은 공간을 모듈로 나누어서 초반에, 중반에, 후반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각각 호출해서 그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전체가 한 덩어리로 들어와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듈 나누어서 필요할 때 그 적절한 시기에 맞게 실행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때 초기 모듈에도 필요한 데이터는 여기에도
또는 여기에도 중복돼서 데이터가 사용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데이터 영역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여기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실행 기한 동안에 사용자 코드, 그러니까 데이터일 수도 있고 중복 나눌 수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 코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있고 여기는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 이제 오버레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보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운영체제는 그대로 상주해야 되는데 운영체제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게 사용자가 실행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주기억장치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들어올 때 이 특정 주소를 경계 레지스터라는 특수한 그 장소에 저장을 시켜놓고 그 주소는 침범하지 않게 이 경계를 두고 그 외부로만 그 밖으로만 사용자 프로그램을 할당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운영체제 내에서 쓰는 어떤 유틸리티들이 있죠. 그것들은 SVC라 해서 슈퍼바이저 호출 명령을 이용해서 운영체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차시 수업을 끝내고 2차시 수업에서는 실기억장치의 운영 기법 중에서 고정할당 기법과 그리고 가변할당 기법을 살펴볼 겁니다. 고정할당 기법하고 가변할당 기법에서 단편화라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할은 나누는 단위인데요. 그 나누는 단위가 고정으로 되어 있느냐 또는 가변이라는 것은 고정되지 않고 다양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분할 기법을 썼을 때 단편화, 프래그멘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단편화가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고정 분할의 경우에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고 가변 분할의 경우에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내부 단편화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외부 단편화는 해결책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방법을 살펴보고 그리고 외부 단편화, 이 단편화가 내부 단편화냐 외부 단편화냐 구별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게 내부 단편화인지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편화가 중요하니까 이 두 번째 시간에 이 부분 어떻게 분할하는지 그리고 어찌 위치시키는지 단편화 부분 확실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기법 저희가 관리 기법 중에서 배치 기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퍼스트 피트, 베스트 피트, 월스트 피트가 있었잖아요. 그 기법 방법도 그리고 특징들도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